네,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그 피해도 막심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내에서는 3조가량의 사기 행각도 벌어졌었죠. 그에 따라서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제도나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특성상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가상자산 피해 문제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IT조선과 함께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자, 오늘 한 번에 알아가시는 시간, 네, 홈쇼핑 같네요. 네,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자, 일단 제 옆에 두 분 나와 계신데요.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최병규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고광범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금 간단하게 조금 두 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소개 간단하게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NSH의 최병규 부사장입니다. 저희 NSH는 다크웹, 딥웹 그리고 서피스웹까지 웹에서 돌아다니는 전체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서 해당되는 데이터 안에 모든 위협 정보가 있는지 그리고 해킹 시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수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만들고 분석하는 데이터 전문 회사입니다. 네. 자, 일단 뭐 잠깐 NSHS에 대해서 여쭤보기 전에 발음이 버벅거리네요.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 고강범 부사장님도 한번 인사 말씀 먼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업 총괄 영업 부서장을 맡고 있는 고광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PC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윈도우 로고를 회사고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는 회사고 그쪽에서 이제 기업 고객 영업을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핫한 블록체인 시장입니다. 거기에 따른 뭐 규제도 필요할 것 같고 해결 방안도 있을 텐데 먼저 일단 가상자산 시장 현황부터 저희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부터 몇 가지 질문을 좀 두 분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가상자산 시장 요즘 굉장히 뜨거운 곳이잖아요. 뭐 한때는 코스피나 코스닥보다 거래대금이 많다, 뭐 이런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얼마 정도의 돈이 몰리고 있고 어떤 서비스에 돈이 몰리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현재 가상자산 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아까 말씀 주셨는데 지금 네. 2021년 6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이제 암호화폐 거래되는 게 시가총액이 한 1,500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그 주가를 다 합한 네. 정도 수준까지 이미 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시어스라는 그쪽의 조사기관에 따르면은 2021년도 1분기에 암호화폐 펀드하고 상품에만 약 45억 달러, 하나로 보면은 한 5조 한 3,500억 원 정도 그 정도의 그 돈이 자금이 유입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뭐 각국의 좀 전통 금융권에서도 뭐 네.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규모 자체가 굉장한 규모인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는 게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자금이 몰리는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분야에 좀 자금이 몰리고 있을까요? 분야라고 하면은 요새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몰리고 있는 NFT 네. 하고 디파이 시장에 투자가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네. 그거에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 관련된 기업에 대한 투자로 몰린 부분도 있고 그와 연관된 그런 기업들이 모이는 펀드 그리고 그 가상화폐들이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그리고 그와 관련된 펀드를 투자하는 VC 펀드들 네. 이런 데 다양하게 이제 투자 자금이나 투자처가 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존 금융시장에서도 아마 디파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기존 금융시장에 디파이가 영향을 준다면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전통 금융시장에서 몰리고 있던 그런 그 지위가 디파이가 일부 가져오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그 거래되는 그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는 시장 자체가 기존의 어떤 법정 화폐 기준으로 돼가지고 금융시장에서 가능했던 뭐 예금이나 대출이나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디파이에서도 구현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전에는 그런 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환전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화폐에 대한 교환이라는 부분이 발생했었는데 이런 그 디파이가 구현되면서 이런 국가라는 경계가 좀 더 이제 무너지면서 손쉽게 좀 투자할 수 있고 기존에 이제
그 금융기관의 한계로 여겨졌던 부분들이 좀 이제 장벽이 무너지면서 더 넓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 지금 조금 잠깐 짚어주셨습니다만 혹시 전통 금융시장에서 지금 좀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나 플랫폼, 뭐 파생상품 관련 플랫폼, 주식 관련 플랫폼 예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까 뭐 해외 같은 네. 경우에서는 지금 뭐 구글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요새 유명한 그 미국의 테크 예. 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하는 거를 기존에 이제 직접 투자를 하든지 음. 아니면 해외 주식 거래 계좌를 개설을 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를 실제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제 미러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이제 이 플랫폼을 통해서 굳이 이제 미국에 살지 않는 아까 했던 그 국경이 장벽을 허물어서 네. 이제 미국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경우에도 뭐 미국 주식을 좀 더 편리하게 구매하고 그리고 유동성 있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 금융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조금 뭔가 이런 변화하는 조류에 맞춰 나가야겠다 약간 불안감도 들 것 같고 뭔가 대응도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국내 자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사실은 이번에 한화 자산 운용의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어떤 그 암호화폐 펀드가 첫 번째로 출시가 되었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디지털 자산 관련돼서 글로벌 투자하는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관련된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그 저희가 지금 알고 있고요. 네. 그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금씩 조금은 암호화폐 관련된 펀드나 투자에 대해서도 좀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로 조금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하나의 변화된 포인트라고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각국의 규제 현황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가상자산에서 일단은 규제 같은 경우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위해 가지고 아예 가상화폐 채굴을 금지를 네. 하면서 우리나라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그러니까요. 많은 좀 안타까운 소식을 좀 받기도 했었는데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중개업 같은 걸 하려고 한다면은 면허 발급이라든가 아니면 등록 절차 같은 부분이 되게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서도 암호화폐를 활용한 어떤 자금 세탁 방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자금 세탁 방지 AML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이 좀 국세청에서도 뭐 그런 걸 단속하고 이런 경우도 뉴스 기사가 나오게 했는데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좀 규제를 마련을 했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은행법의 하나의 분류로서 이제 규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반면에 어쨌든 유럽이나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암호화폐를 조금 더 이제 제도권 내에서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암호화폐 관련해 가지고 ETF 출시 같은 네. 경우를 계속해서 이제 반려가 되고 잘 안 되고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가 정식적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네. 출시가 된 경우도 있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상품 같은 경우를 좀 승인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국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비트코인이라든가 그 가상화폐 관련해가 좀 더 열려 있는 방향으로 좀 전향적으로 진행되는 국가들도 좀 일부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내와 해외 규제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네. 우리 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그 규제하는 모습들도 나라마다 다른데 국내와 해외와 규제의 차이점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아까 국가마다 네.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지털화폐라고 그러냐 CBDC 도입을 위해 가지고 일단 암호화폐 채굴 금지 같은 극단적인 그런 조치를 취한 데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의 그 규제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에서 준비를 해서 이제 CBDC 개발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관련해 가지고 RFP가 조만간 나올 거라고 언론에도 좀 나왔는데요. 그 관련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국가마다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그 암호화폐 관련한 어떤 ETF를 신청을 하는 반려하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심사를 하는 곳이 네.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하는 곳에서 그거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는 암호화폐를 금융상품 화폐에 준한 걸로 이제 상품으로 이미 규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규제를 좀 강화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국가마다 어떤 규제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이 관련된 감독 규정도 이제 관리하는 그 감독 규정에 대한 그
주무부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 좀 다르고 거기다 허용하는 범위들까지 조금씩은 다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피해 사례 쪽으로 저희가 좀 마음이 무겁지만 일단 저희가 이걸 해결해 나가려면 이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사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가상자산 시장이 정말 들끓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올 초 그리고 봄 사이에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많이 생겼고요. 정부도 약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움직임에 피해를 입은 실제 사례들이 제 주위에는 그래도 없었거든요. 혹시 네.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 금융사 관련돼 가지고 보안 관련된 사례들이 제일 많았던 거는 아무래도 플래시론 공격 사례가 제일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팬케이크 버니, 버거스와 뭐 벨트 파이낸스 등 BSC 기반 디파이 서비스들이 네. 플래시론 공격을 많이 받았고 네. 그 다음에 뭐 치즈뱅크 등과 같은 곳도 플래시론을 통해서 이제 해킹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팩실드라는 곳의 그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은 네. 지난해 집계된 디파이 서비스 해킹 중 한 60건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10건 정도가 플래시론 공격에 대한 사례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을 이용한 그런 공격 사례들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이제 유니스왑의 IMBTC 유동소풀에서 자금을 탈취한 사건이 있었고 예. 랜디프 담비라는 그 암호화폐 랜딩 서비스에서의 자동 자금 탈취 사건도 좀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스마트 컨트랙의 호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취약점을 활용을 해가지고 한 300억 원 정도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그런 사례가 있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가상자산 피해 사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규모가요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우리 보안 전문가신 최병규 사장님께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최근에 일단 해외 네. 쪽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쪽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코인기기라는 회사에 따지면 2020년도에만 10개, 17개 정도의 디파이 플랫폼에서 해킹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고가 돼 있고요. 피해 규모는 전체에서 약 1억 5천만 달러 정도, 하나로 하면 한 1,700억 정도 와, 어마어마하네요.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형태가 있고 최근에 봤었던 것처럼 최근에 미국의 대형 소묘관 사고에서도 네, 사고요. 네. 랜섬웨어에 걸려서 해킹 당했고 실제로 그 소묘관 운영한 곳에서는 약간 56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네. 외에 뭐 다른 코인까지 같이 해서 실제로 지불한 사례가 있었죠. 해당되는 업체에서 지금 이렇게 다양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랜섬웨어가 더 많이 지금 보급되고 퍼졌던 이유는 예전에는 랜섬웨어 걸려놓고 해커들이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네. 지금 블록체인 기반의 수많은 가상화폐가 생기면서 지금 그들에게도 완전한 수익 모델, 예전에 송금이나 환전까지 안 하더라도 생길 수 있는 수익 모델 자체가 생겼기 때문에 아까 말한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가상자산이라는 시장이 생겨서 좋은 면도 있지만 네. 이런 되게 어두운 면들도 있고 틀림없이 지금 수많은 해커들이 해커 혹은 해커 그룹들이 가상자산을 얻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해킹 프로젝트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네. 형태라고 보고 있고요. 초창기에는 일본 거래소에서 6천억, 7천억에 해당되는 가상화폐 거래소 자체 해킹 사고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디파이 관련되는 해킹 사고들이 훨씬 더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쭉 사례들을 그 피해 규모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 누가 얼마를 어떻게 조금 피해를 줬는지 사례 몇 가지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 네. 그냥 대략적으로 숫자만 하면 그리고 예. 보고된 자료로 하면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액이 5조 5천억? 와, 어마어마하네요. 최근에 3년에서 네. 4년 정도에 5조 5천억이라는 보고가 있었어요. 근데 조금 약간 오해할 수가 있는 게 여기 5조 5천억은 전체 액수고요. 네. 이 중에 아까 말한 정말 기술적인 해킹 혹은 아까 피싱 같은 걸 통한 해킹에 의한 혹은 사기에 의한 네.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부에서 보면 지금 저희 밖에서 많이 되는 게 초반에 얘기했던 다단계에 의한 피해자 뭐 액수가 뭐 최근에도 1조 신문기사에 나왔었잖아요. 1조, 2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드린 건 이제 보고된 건 5조 5천억 정도인데 예상하건대 한 8천억에서 1조까지는 아까 말한 기술적 해킹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범죄 행위들 중에서 법적 절차를 딱 밟아서 뭐 범죄자를 잡는다든지 네, 그런 경우 있을까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환수 조치까지 어. 간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경찰과 같이 네. 공유해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회수해서 지금 특히 멀지도 않고 올해 6월 초에 거래소 해킹을 통해서 탈취했었던 약 45억 원 상당의 네. 금액을 환수한 사례가 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외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서 네. 환수 조치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 그 보안이 안전하냐 안 하냐에서 항상 나오는 게 있는데 되게 블록체인 기술은 그 자체는 보안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 이론 자체가.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해당되는 블록체인의 전체적인 기술이 돌아가는 모든 네트워크 구간은 저희가 예전에 사용했던 인터넷 프로토콜과 똑같은 방법론으로 가기 때문에 네. 기존의 해커들이 공격했던 방법론하고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어려운 점은 저희가 했던 비트코인이라든지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오픈소스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까 스마트 컨트랙트든 뭐든 해당되는 소스를 다 볼 수 있다. 그 이야기는 얼마든지 공부도 하고 네. 취약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한계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잘 처리를 해야 돼요. 네, 앞으로는 좀 그래도 이렇게 해결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네, 네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두 분께서 활약해 주실 테니까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혹시 지금 뭐 가상자산 피해로부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것들이 막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희들도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들이 음, 예를 들면 치환의 방법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초창기에 그 미국이라든지 신용사회로 넘어가고 금융사회가 되게 발달할 때 많이 나왔던 게 수표. 미국은 체크북, 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수표를 나눠주면서 그 현금의 화폐 흐름을 되게 크게 높였잖아요. 그 다음에 기술이 발달해서 신용카드라는 게 나오고 최근에 모바일까지 갔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 이런 분산 원장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추가적인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기술들이 계속 표현이 되는 형태가 나올 것 같고 네. 아마 보안을 강조한다고 하면 아까 말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보장을 해주는 서비스도 유의미가 있고요. 유의미하고 또 하나 쪽에서는 어떻게든 약간 치환의 형태로 교환하는 형태로 해서 보완을 해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저희도 그걸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플랫폼 말씀해 주시는 거 작동하려면 파트너 확보가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되려면 또 생태계가 더 좀 커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겠네요. 이 모든 것들이. 네. 오늘 우리 두 분 모시고 가상자산 시장 현황과 문제점도 점검을 해봤고 또 현안에 대해 좀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까 말한 참 어려운 시장이라는 게 저희가 30년, 40년 뭐 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경험이 한 25년 정도 되는데 25년, 30년에 했었던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는 경제, 저희가 생각하는 비즈니스의 환경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 디지털로 넘어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게 뭐 VR, AR일 수도 있고 하지만 해당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자산 혹은 화폐하고 연관된 시장도 엄청나게 많이 변하는 것 같고요. 아직은 그 제도가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개인한테 상당한 많은 책임과 권한이 많이 물려져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해당되는 책임과 권한을 개인한테만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 혹은 정부, 그다음 학계 연구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일정 정도는 그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생태계, 새로운 산업군이 생길 거라고 보고요. 그 시장 규모도 엄청나게 크게 새로 생겨야만 된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협조해서 같이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뭐 정부도 어느 정도의 그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고 제도권에 대해서의 어떤 보호도 많이 필요하곤 하지만 좀 역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투자와 선택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 대세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고 그만큼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되는 시장에 많이 들어오신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많은 저 같은 일반인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먼저 제일 우선은 개인이 개인에 대한 자산에 대한 부분에 그 보안이라든가 관리라는 부분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가상자산 시장 현황과 피해 사례,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고견을 들어봤는데요. 몰랐던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또 그만큼 저희가 그냥 뭐 투자를 하거나 블록체인이 우리 생활에 쓰인다 뭐 이렇게만 알기보다는 좀 더 깊은 관심으로 함께 해야만 우리의 자산도 지키고 우리 사회 전반을 좀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많은 것들을 오늘 얻어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두 분 모시고 또 뵐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SHC 최병규 대표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고광범 부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진행의 신지윤이었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